네, 국제통상법 제15주차 전반부 마지막 강의, 그러니까 3회차 시분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통상법 관련해서 주요국 통상법을 보고 있는데요. 미국, EU, 일본,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상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통상 관련 법규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반덤핑 보조금 조치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이그 근거 법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법에서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에 관해서 일정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걸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 시정조치 명령이랄지 과징금 같은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 되고 행정벌이 부과되는 그런 불공정 무역행위에 뭐가 있느냐 간략히 볼까요? 이 부분은 그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 3에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이 불공정 무역행위, 뭐 불공정 수출입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불공정 무역행위, 불공정 수출입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국내 산업, 소비자, 거래 상대방 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느냐? 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부분이 이제 불공정 무역행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트립스 협정이라고 해서 WTO법 공부하면서 봤죠. 그래서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국내 뭐 법적 보통 체제를 이루고 있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위포라는 국제협정 체제가 있어서 국제적 수준에서 이제 이것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이 트립스 협정은 이제 상당히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협정을 원용해서 국제협정 플러스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 국제협정에서 보호하는 수준은 최소 보호 수준이 됩니다. 회원국들은 최소한 그 수준 플러스에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한 회원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성실하게 트립스 협정상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법 규정을 두는 것은 잘한 일이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이런 건 다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무역 행정에 있어서 원산지라는 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동종상품, like product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원산지 판정에 관해서 공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이제 바람직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쭉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역시 그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대상이 되고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무역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수출입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이건 법률이니까요. 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통상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WTO의 어떤 다자간 무역협정,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복수국간협정, 정부조달협정은 복수국간협정으로서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협정이죠. 이런 협정들을 이제 국내에서 이행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뭐 국내법의 국제법 일치의무랄지 뭐 변형이론, 수용이론 이런 국제법의 일반 우리 그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통상조약에 있어서 협상하고 체결 비준하는 권한은 대통령에 속한다. 여러분 헌법 공부하시죠? 헌법상 대통령의 대외관계에 관한 권한, 이 조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협상하고 체결 비준하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고요. 조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 헌법이지만 헌법에 보면은 이제 국무회의 관련 조항이 있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에 관해서 국회는 이제 동의권을 갖습니다. 국회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 관련해서 우리 조항이 있죠. 국회 동의는 조약 내용에 대한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그래서 조약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으로 보통 우리가 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조약에 관해서 국회가 동의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적극적으로 조약 내용을 수정한다는지 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동의권에는 큰 역할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학자들은 이제 조약에 관해서 행정부나 대통령이 전문 관료들을 통해서 조약이라는 것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전문 행정 관료들에 의해서 이것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뭐 전단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된 조항은 국내법과 동등하게 직접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총강 부분, 우리나라 헌법 총강 부분에 이제 그 5조인가요? 그 대외 관계 관련한 국제 평화주의, 뭐 국제법 존중주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제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용이론, 국제법 국내법 관계에 있어서 수용이론적 조항이다. 뭐 이렇게 보통 봅니다. 여기에 대하는 것이 이제 변형이론인데요. 변형이론은 국제법은 그 자체로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국제관습법 같이 객관적 성격의 국제법 규범은 변형 없이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조약들은 국내법적으로 변형되어야만이 국내 법으로서 국내 사회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규범이 된다. 이걸 변형이론이라고 합니다. 수용이론은 국제관습법은 물론이고 국제조약도 일정한 헌법 조약 체결 절차를 거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조약 국제조약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국내법에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수용이론입니다. 국회 동의로 비준된 조약, 예컨대 WTO 협정 같은 경우는 수용이론에 따라서 다른 법적 절차 필요 없이 국내에서 바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의 통상법규, 주요 각국의 통상법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끝부분에 한미 반도체 분쟁에 관한 사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주력 산업 중에 이제 조선 산업, 뭐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그 WTO 차원에서 이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쇠고기 관련한 분쟁도 있고요. 뭐 그런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미국의 미국 정부가 자꾸 여기에 관련해서 뭐 덤핑 판정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산업은 이제 우리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정부가 특정성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었다라고 해서 EU 등 여러 나라부터 제소를 받 EU와 분쟁이 붙었습니다. 아마 제소는 이제 EU가 하고 여러 이해 관계국들이 뭐 참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었는데 여기 그 사례에 이게 나온 것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 그 WTO가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발동해서 절차를 진행시키고 판정을 한 경우에 그러한 판정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제소국이 승소한 것인지 아니면 피소국이 승소한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한미 반도체 분쟁도 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조선산업 관련한 분쟁도 또 학자들마다 이게 승소했다, 뭐 그렇게 완전한 승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판결보다도 그러한 어떤 판결 그리고 결정 이유에 대한 어떤 해석에 있어서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한일 간 수산업 분쟁 가장 최근 사례 중에 하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승소했다고 보는 보통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승소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좀 명확한 정도 차는 있겠지만 좀 명확한 경우도 있는데 이 한미 반도체 분쟁, 뭐 조선 산업 분쟁 그런 것들은 좀 오해요. 뭐 그에 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국제통상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2월 9일 그러니까 우리 1998년인가요? 우리 WTO가 1995년에 공식 출범했으니까요. WTO 출범 이후인 것 같습니다. 12월 3일 한국의 언론은 한미 간의 반도체 분쟁에서 WTO 패널이 한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대도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무역대표부 살린 바세프스키 대표는 WTO 패널이 미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 한국 정부 제안을 기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terms of reference 말씀드렸죠. 위임사항 그 WTO 패널이나 상소재판부에 뭘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냐. 그 위임사항을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제소국으로서 미국 정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이것을 철회해달라. 그런 위임사항을 작성해서 이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한국 정부 제안이 기각되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실제 뭐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EU 부분이랄지 이런 게 모호해요. 미국의 한국 반도체 수출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사실상 모든 면에서 미국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결정을 두고 양국이 이같이 전혀 상반되는 발표를 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한미 간의 반도체 분쟁은 1992년 4월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마이크론사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미 상무부 조사가 개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3년 4월 상무부는 한국의 삼성, 현대, LG반도체 3사 중 현대와 LG에 대하여 각각 11.6%와 4.97%의 덤핑 마진을 확정하였다. 반덤핑 절차 관련해서 이제 먼저 덤핑 마진을 확정해야죠. 이후 1990년 그러니까 덤핑 마진을 확정하고 이거는 뭐 미소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이후 1996년 4월 제1차 연례 재심에서 현대 0.1%, LG 0.0%, 동년 12월 2차 재심에서 현대 0.09%, LG 0.01%, 그리고 제3차 재심에서 현대 0.0%, LG 0.01%의 덤핑 마진 판정이 있었다. 자, 모두 0.05% 미만의 미소 마진이었지만 그 덤핑 마진이 이제 0.6% 미만이면 우리가 그 미소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미국은 반덤핑 조치를 처리하지 않았다. 반덤핑 조치 철회 여부를 결정할 때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소 마진이긴 하지만 향후 또 이게 덤핑 마진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기준인데, 그런 미국 상무성 규정 제353조에 따라 향후 덤핑 재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1997년 8월인가요? 8월 한국 정부는 덤핑이 무시할 만한 미소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장래에 덤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국제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 상무성 규정이 국제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주장은. 그래서 반덤핑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WTO에 제소하게 되었다. 제소 후 미국은 1997년 9월의 제4차 연례 재심에서 현대 3.95%, LG 9.25%의 높은 덤핑 마진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양국 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998년 1월 패널이 설치되었고 동년 12월 7일에 패널 판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패널의 판정이 어떠했기에 양국이 상반된 해석을 하게 되었는가? 패널은 향후에 덤핑이 되풀이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불명확한 미국의 통상관계 법령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금 그렇죠.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통상 관련 법령은 좀 명확해야 되는데 향후 덤핑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요 부분 패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권고만 하였고 한국이 요청한 반덤핑 조치 철회는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청구 취지 비슷한 건데요. 지금 한국이 청구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부과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통상관계 법령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제 그 전제가 되겠지만은 주문이라고 할까요? WTO가 한국 정부를 위해서 심리하고 내려져야 될 주문은 반덤핑 조치 철회입니다. 이 부분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WTO는 패널, 상속이고 모두 어떤 오피니언, 의견에 따라서 권고를 할 뿐입니다. 그 문제된 국내 조치를 철회하도록 권고. 그러니까 국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과 같이 국내 사법기관처럼 어떤 강권적 있는 강제력 있는 어떤 결정은 내릴 수가 없죠. 이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은 WTO를 탈퇴해야 한달지 또 보복 조치를 받게 되죠. 이에 한국은 당연히 승소한 것으로 보았고 미국은 법령에 대한 지적은 일부 기술적인 면에 불과하며 반덤핑 조치에는 어떠한 손상도 없기 때문에 자국이 승소한 것으로 하여 양국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WTO 패널 판정이 일도 양단식으로 명확하게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법률 해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에 대해서 당사국들은 이후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국제 분쟁 관련한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음미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예. 자, 사례를 봤고요. 여기까지 실제 이제 한 학기 강의가 거의 종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요 각국의 통상법규 장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제까지 나온 주요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대외무역법, 무역위원회, 관세법, 반덤핑 조치, 불공정 무역행위, 외국환거래법, 상계조치. 그리고 뭐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통사의 권한을 약속하시오랄지, 한국의 반덤핑 절차를 설명하시오. 네,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중국의 통상법 관련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우리 영문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좀 뽑아놓은 그런 영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영문 관련한 문서도 한번 음미해보고 중국 통상, 중국 대외 통상 관련해서 뭐 약간의 이해도 도모할 수 있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이 Trade Policy in the 1980s, 1980년대 통상 정책, 물론 이제 중국의 통상 정책입니다. Under the policy of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자, opening up. 중국은 이제 소위 모택동의 사회주의 혁명, 농업, 중국 농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국은 그 산업이라는 것이 원래 90% 이상 뭐 농산업이었습니다. 못 사는 농민들로 이게 구성된 경제인데요. 그래서 소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또 그것이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부터 유리되어 가지고 한참 그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었는데요. 이제 198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소위 등소평이 중국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 수구적 어떤 공산주의 원칙들에서 좀 변화를 주어서 어떤 양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정책, 소위 그 자본주의 체제는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통해서 시장 중심적 그러한 체제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뭐 공적 부조랄지 뭐 연금 제도랄지 이렇게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취하고요. 사회주의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교조적인 공산주의 이론으로부터 이제 어떤 수정해서 어떤 그러니까 양적 성장, 시장의 그러니까 시장을 부조하는 그러한 성장 정책을 추진하게 서로 그러니까 수정 노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등소평이 중국 사회주의의 어떤 수정 노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인데요. 그래서 대외 무역 뭐 이런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중국 경제를 오픈하자 뭐 이런 것입니다. Exports 수출이죠. Imports and foreign capital 수출 수입 그리고 foreign capital 하면 외자죠. 외국 자본 were all assigned a role i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기능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Exports on foreign currency. 수출 거래는 외화 획득을 돕고요. 당연하죠. Which was used to fund domestic development projects. 이 외화는 결국 국내 개발 계획의 기반에 대해서 펀딩 유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And to purchase advanced foreign technology. 그리고 발전된 외국 기술을 살 수 있다. 뭐 우리 라이센스 계약 체결하고 발전된 기술을 사서 그 기술 자본이죠. 그래서 왜 어한이 있어야 그런 기술 자본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자본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And management expertise. 그리고 경영 지식도 살 수 있다. Imports of capital goods and industrial supplies and foreign loans and investment were used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in the priority areas of energy, transportation,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은 또 어떠냐? 수출입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 발전이 있으려면요. 그러니까 자본재를 수입하고 산업 필요 물자를 수입하고 그리고 foreign loans 외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주요 전략적 영역 priority areas 하면 이제 전략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transportation 교통, telecommunications 뭡니까 전신 뭐 전화 뭐 이런 것이죠. And to modernize the machine building and electronics industries. 그래서 기계 설비 그리고 전자산업 등을 현대화하는데 수입이 또 기능한다. To earn more foreign currency and to conserve foreign exchange reserves, foreign capital was also used to expand production of export commodities such as textiles and of import substitutes such as consumer goods. 자,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이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 이제 그런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합니다. 외화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부터 강조돼 왔죠. 뭐 대한민국이나 중국 모두 지금 외환 보유고가 아주 넉넉합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외환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거. 그리고 foreign exchange reserves. 뭡니까? 그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교환 비율이라고 하죠. 요 그 외환 평형 자금이라고 할까요? 급격스러운 외환 교환 비율의 변동 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conserve 잘 보존하는 것. Foreign capital was also used. 외국의 자본들이 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To expand the production of export commodities. 수출 상품의 생산, 그러니까 의류, 텍스타일 하면은 의류죠. Import substitutes, 수입 대체품, 소비재와 같은 수입 대체품 같은 그러한 상품들을 생산 하는데 그걸 확대시키고 그런데 사용된다. China has adopted a variety of measures to promote its foreign economic relations. 그래서 중국은 그 외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maximizing the role of import, exports, and foreig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그래서 경제 개발에 있어서 수입, 수출 그리고 외자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foreign trade organizations were reorganized and control of imports and exports was relaxed or strengthened depending on the balance of trade. 그래서 이제 외국과의 어떤 교역 관련한 기구들이 다시 조직화되고, 그리고 수입과 수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relaxed 또는 뭐 강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제를 풀었다가 강화했다, 뭐 그런다는 것입니다. Depending on the balance of trade. 무역 거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And the level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 안정 자금이라고 할까요? 외환 안정 자금 수준이 어떠냐?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Heavy purchases of foreign plants and equipment, 외국의 plants, 공장, 그래서 플랜트 수출 계약, 공장 자체를 수출하는 그런 계약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장 자체를 무역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계약들이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제개발 단계에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런 계약들이 많이 체결됐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equipment, 뭐 산업 설비 이런 걸 이제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구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resulted in import restraint from 1980 to 1983. 1980년에서 83년 기간 동안은 수입 제한을 결과했다. 너무 많이 외국 공장이나 뭐 산업 설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오브 트레이드, 무역 수출입거래 균형, 그리고 외환 보유고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수입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5주차 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강의 들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